식품의약국이 존슨앤존슨의 코로나19 백신과 혈전 간의 연관성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혈전 환자의 발생은 일부 케이스라며 조사는 계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식품의약국 전 수장인 스캇 고틀립 전 국장이 대략 3주 후에는 코로나19 백신의 공급이 수요를 넘어설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지난 9일 바이든 행정부가 올해보다 8.4% 늘어난 2022 회계연도 예산안의 개요를 공개했습니다. 보건과 교육, 환경 분야 예산이 대폭 늘었습니다. 버지니아주에서 한 흑인 군 장교가 교통 단속 과정에서 경찰관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타이거 우즈가 자동차 전복 사고를 낸 당시 경찰이 사고 현장에 있던 우즈의 가방 안에서 약병을 발견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46,378명, 사망자는 300명이 늘었습니다. 뉴욕의 확진자는 6,630명, 사망자는 81명이 늘었고 뉴저지 확진자는 3,387명, 사망자는 11명 늘었습니다. 커네티컷의 확진자는 2,985명, 사망자는 13명 증가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존슨앤존슨의 계열사 얀센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이 혈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식품의약국 FDA는 혈전과 백신 간의 연관성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는데요. 혈전 환자의 발생은 일부 케이스라며 조사는 계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9일 FDA는 성명을 통해 미국에서 존슨앤존슨 백신을 맞고 혈전 반응과 낮은 혈소판을 보인 일부 케이스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FDA는 현 시점에서 존슨앤존슨 백신에 따른 혈전 연관성을 찾지 못했다며 일부 환자 케이스에 대한 조사는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혈전과 혈소판 반응을 야기할 서로 다른 많은 요인이 있다며 조사를 진행하고 확인된 바에 대해 계속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존슨앤존슨도 공식 성명을 통해 이런 희귀 사건과 얀센 코로나19 백신 사이에는 명확한 인과관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유럽의학청 EMA는 존슨앤존슨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낮은 혈소판과 특히 혈전의 심각한 사례가 4건 보고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보건당국이 백신과 혈전 사이 연관성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지만 혈전 외에도 현기증과 빠른 호흡, 발한과 메스꺼움 등의 부작용 보고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얀센 백신을 맞고 수십 명이 부작용을 호소해 조지아주와 노스캐롤라이나주 등 4개 주에서 접종소가 일시적으로 문을 닫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EMA는 이와 함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이 발생한 사례가 5건 보고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조사도 확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미시간주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했습니다. 그레첸 위트머 주지사는 인구 기준으로 백신을 할당하는 건 코로나19 대응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면서 연방정부에 더 많은 백신을 요청했습니다. 어제 그레첸 위트머 미시간 주지사는 CBS 프로그램인 Face the Nation에서 주별 인구를 기준으로 백신을 할당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이 코로나19 대응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인구 약 1,000만 명의 미시간주는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2월 저점 대비 7배로 늘었고 병원이 포화 상태가 되는 등 주요 코로나19 핫스팟이 됐습니다. 때문에 휘트머 주지사는 연방정부에 더 많은 백신을 요청했습니다. 휘트머 주지사는 지난 2주 동안 미시간에서 100만 회 이상의 백신이 투여됐다고 밝히면서 주정부는 백신을 접종할 준비가 됐고 미시간주에 백신이 오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백신은 확진자가 급증할 때 필요한 곳에 서둘러 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미시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내일은 다른 주에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핫스팟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시간주는 다른 여러 주와는 달리 아직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고 식당과 다른 사업장의 수용 인원 제한도 풀지 않았습니다. 다만 휘트머 주지사는 최근의 급증에 대응해 방역 지침을 더 강화하겠다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식품의약국 전 수장인 스캇 고틀립 전 국장이 대략 3주 후에는 코로나19 백신의 공급이 수요를 넘어설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때문에 우선은 코로나19가 급증하는 곳에 백신을 먼저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캇 고틀립 전 식품의약국 FDA 국장은 어제 CBS Face the Nation 인터뷰에서 지금으로부터 이르면 3주 후에는 백신 공급이 수요를 앞지르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현재 미국 내엔 2억 3,779만 6,100여 회분의 백신이 배포됐고 1억 8,704만 7,100여 건이 실제 배포됐습니다. 전체 인구의 35.9%가량이 최소 한 차례 이상 백신을 맞은 것으로 보입니다. 구틀리프 전 국장은 이런 취지로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산이 급증 추세인 미시간주의 백신 할당량 확대 요청을 두둔했습니다. 다른 주에 불평이 있더라도 확산이 심각한 주에 먼저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구틀리프 전 국장은 과거에 했던 플루 대응 플랜, 심지어 생물학 테러 사건 대응 계획에서도 핫스팟에 자원을 쏟는 방안을 고려했다며 핫스팟에 자원을 집중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많은 주지사가 이를 두고 불만을 토할 것이라면서도 미시간 공급 역량을 강화한다면 우리가 경험한 유행병을 끝내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이른바 백신 여권 마련 여부에 관해서는 백신 접종 카드를 이베이에서 살 수 있고 검증되지 않는다면서 사람들이 백신 증빙을 보유할 방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긍정적인 의견을 밝혔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미국 경제가 회복 변곡점에 접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성장률은 6에서 7%, 실업률은 4에서 5%로 상당히 낮아질 것이라면서 희망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어제 방영된 CBS 인터뷰 프로그램 60분에서 경제가 변곡점에 섰다고 본다며 광범위한 백신 접종과 강력한 국가 재정 지원, 확고한 통화정책 지원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는 물론 민간 분야에서 다수가 강력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예측한다며 연방공개시장위원회 내부 관점을 거론해 올해 6에서 7%의 성장을 예측하고 그보다 조금 더 높을 수도 있다며 최근 30년 내 가장 높은 수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실업률 전망도 기존 6%에서 어쩌면 4에서 5%로 상당히 낮아진다며 올해 하반기의 성장세는 매우 강할 것이라고 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주식시장 과열 여부에 관해서는 평가를 아꼈습니다. 그는 현재 주가가 합리적인지 투기적 거품이 꼈는지 질문에 우리는 더 광범위한 금융 안전성에 주의를 둔다며 즉답을 피하고 자산 거품을 완벽하게 식별할 역량은 없다고 본다며 중대한 쇼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강력한 금융 시스템을 갖추는 데 초점을 둔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인플레이션 우려에는 팬데믹 2년 전 실업률은 3.5%로 50년 내 가장 낮았다며 인플레이션은 실제로 별로 반응하지 않았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기존 물가 상승 목표치인 2%를 달성하면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며 당장 올해 안에는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없다고 예상했습니다. 지난 9일 바이든 행정부가 올해보다 8.4% 늘어난 2022 회계연도 예산안의 개요를 공개했습니다. 보건 분야가 23%, 교육이 41% 등으로 예산이 대폭 늘어났고 국방비는 1.7% 소폭 증가에 그쳤습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은 지난 9일 2022 회계연도 연방정부의 재량 예산을 1조 5,224억 달러로 책정하고 예산안의 개요를 공개했습니다. 올해 1조 4,044억 달러에 비해 8.4% 늘어난 규모입니다. 지난 1월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국정 우선순위를 반영한 첫 예산으로 보건과 교육, 환경 예산을 대폭 늘리고 국방비는 소폭 증액에 그치는 등 전 트럼프 정부와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였지만 의회 논의 과정은 순탄치 못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부 계획은 구체적인 세수 확보 방안과 함께 늦봄에 제시될 예정입니다. 분야별로는 교육 지출이 무려 41% 늘고 보건 분야는 23% 증액하는 등 사회복지 관련 예산이 급증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 회계연도 때 삭감하려 한 분야들입니다. 구체적으로 기후변화 140억 달러, 고빈곤층 학교 지원 200억 달러, 신종 질병치료 개발 지원 65억 달러 등이 추가됐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예산을 20년 만에 최대인 16억 달러 늘렸습니다. 대중교통과 환경 정화에 수십억 달러를 추가로 투입하고 총기 판매 시 신원 조회 자금을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국방 안보 예산은 7,530억 달러로 1.7% 증가에 그쳤습니다. 이번 국방 예산은 트럼프 행정부가 맞춰온 매년 3에서 5% 증액 기조를 벗어난 것은 물론 최소 10% 삭감을 내세운 민주당 내 진보파의 요구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논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우세 안주를 중심으로 부재자 투표 행사 요건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죠.
일부 기업들이 이에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100여 개의 기업 대표들은 온라인 회의를 열고 합동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미국 100여 기업의 최고 운영자와 경영진이 지난 10일 온라인 회의를 열고 선거법 개정 반대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여기에는 델타항공과 스타벅스, 타깃 등 항공업과 소매업, 제조 공장 대표와 프로풋볼 구단주 등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법안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 찬성한 정치인의 후원금 기부를 중단하거나 법 개정 움직임이 있는 지역에는 투자를 늦추는 등의 방안을 논의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조지아주는 우편 부재자 투표 시 사진이 포함된 신분증을 제출하도록 하고 부재자 투표 신청 기한 단축과 투표함 설치 장소 제한 등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이런 조지아주에 기반을 둔 코카콜라와 델타항공은 법 개정 전 수정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선거법 개정은 조지아뿐만 아니라 공화당이 우세한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날 기업인 회의를 주도한 예일대 경영대학원 제프리 소넨펠드 교수는 잘못된 가정을 근거로 선거법을 개정하고 있고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개별적으로 목소리를 낸 기업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데 이번 회의에 목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날 회의 참석자들이 이번 문제가 정파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침해한 것이라는데 공감대를 모았다고 전했습니다. 버지니아주에서 한 흑인 군 장교가 교통 단속 과정에서 경찰관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 육군 중위인 카롱 나자리오는 이달 2일 연방법원에서 버지니아주 윈저 지역의 경찰관 2명을 폭행 등의 이유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나자리오는 지난해 12월 5일 윈저의 한 고속도로에서 새로 산 스포츠 유틸리티 차를 운전하다가 경찰관들로부터 정지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나자리오가 차 속도를 줄인 뒤 주변 정유소 근처에 세우자 경찰관 2명은 총을 겨누면서 나자리오에 접근하고 차에서 나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나자리오는 무슨 일이냐고 여러 차례 말했고 자신은 아무 죄도 저지르지 않았지만 솔직히 나가기 겁난다며 창문을 통해 두 손을 내민 채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한 경찰관이 나자리오를 향해 후추 스프레이를 뿌렸고 고통스러운 얼굴로 차 밖으로 나온 나자리오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경찰관들이 차를 수색하는 동안 나자리오의 손에는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한 경찰관은 자신을 왜 이렇게 대하냐는 나자리오의 말에 당신이 협조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동영상을 보면 당시 경찰관 2명은 백인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사건 보고서에서 나자리오가 몰던 차에 번호판이 없었기 때문에 단속했다고 주장했고 결국 나자리오는 무혐의로 풀려났습니다. 나자리오의 변호사는 이번 소송과 관련해 경찰관 2명에게 책임을 묻고 다시 이런 일을 할 수 없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시가 추진하고 있는 혼잡 통행료 도입 방안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연방도로청이 혼잡 통행료 도입을 위한 환경 영향 평가를 승인했습니다. 지난 9일 WABC 방송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뉴욕시의 혼잡 통행료 도입이 가시화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뉴욕은 맨하튼의 교통난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재원을 조달한다는 목표 아래 지난 2019년 혼잡 통행료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당초 계획은 올해부터 맨하튼 중심부인 센트럴파크 남쪽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 혼잡 통행료를 징수하겠다는 것이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승인을 미뤄 지금껏 시행이 미뤄져 왔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연방도로청은 최근 뉴욕시에 혼잡 통행료 제도 도입을 위한 환경 영향 평가를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는 약식 환경 영향 평가와 공청회 등 절차를 거치면 제도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뉴욕시는 연간 10억 달러의 재원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고 뉴욕시는 이 재원을 대중교통 시스템 보수와 확장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뉴욕의 정치인들은 혼잡 통행료 제도가 재정뿐 아니라 도심 정체를 줄이고 대기질을 개선하는 데도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 도입되는 혼잡 통행료에 대해 반대 여론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맨하튼으로 출퇴근하는 직장들이 거주하는 뉴저지주에서는 현재 허드슨강을 건널 때 내는 통행료 외에 혼잡 통행료까지 내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라는 반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타이거 우즈가 자동차 전복 사고를 낸 당시 경찰이 사고 현장에 있던 우즈의 가방 안에서 약병을 발견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조사 과정에서 우즈에게 특별 대우를 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타이거 우즈의 차 사고를 조사한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보안관실은 22페이지 분량의 사건 보고서를 통해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우즈의 가방 안에서 약병을 발견했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은 사고 차량 옆 덤불에서 빈 플라스틱 알약병이 들어있는 우즈의 백팩을 회수했고 약병에 라벨은 부착돼 있지 않았고 아무런 표시도 없었다고 적었습니다. 일간 USA 투데이는 사고 당일 우즈가 묵었던 5성급 리조트의 감시 카메라에는 우즈가 백팩을 메고 나서는 장면이 포착됐다고 전했습니다. 또 사고 현장에 출동했던 응급요원은 우즈를 차량에서 꺼내려 할 때 그가 다소 호전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진술했고 보고서는 우즈가 사고 당시 캘리포니아주가 아닌 자택에 있는 플로리다주에 있는 것으로 착각할 정도였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우즈가 음주나 약물을 복용한 증거가 없다면서 별도의 혈액 검사를 생략했고 지난 7일 사고 조사 발표에서도 이런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를 두고 워싱턴 포스트는 우즈에 대한 경찰의 특혜 조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경찰 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사고 세부 내용이 경찰이 우즈에게 특별 대우를 했다는 의문을 부채질하고 있다면서 타이거 우즈 효과가 경찰 조사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LA 카운티 보안관실은 사고 원인 브리핑 내용과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에는 모순이 없다며 언론이 제기한 특혜 조사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 총영사관이 독립유공자 후손 등에 대한 한국 국적 회복을 지원합니다. 장원삼 뉴욕 총영사는 지난 7일 뉴저지에 거주하고 있는 독립유공자 외손자인 이창순 씨에게 한국 국적 증서를 수여했습니다. 재외공관장 앞에서 국민선서를 한 날로부터 한국 국적을 회복하게 되고 한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할 경우에는 미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더라도 한국 국적과 미 시민권을 모두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시라큐스 대학 사법정보센터가 10일 공개한 이민법원 추방소송 현황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이민법원에 회부돼 계류 중인 한인 추방소송 건수는 모두 1,11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도 같은 기간 989건에 비해 12.7% 늘어난 수치로 2012년 이후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캘리포니아가 417명으로 최다를 기록했고 뉴욕주가 150명으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이어 뉴저지 113명, 버지니아 91명, 조지아 66명, 텍사스 59명 순이었습니다. 뉴욕 경찰이 지난 9일 오후 맨하튼 펜스테이션역에서 체포한 후비안 로드리게즈를 증오범죄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NYPD에 따르면 로드리게즈는 펜스테이션역으로 가는 엘리베이터에 함께 탄 사복 차림의 아시아계 경찰관에게 무덤에 가지 않으려면 중국으로 돌아가라고 말하고 얼굴을 흉기로 찌르겠다는 위협을 해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NYPD는 최근 급증한 증오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아시아계 거주자가 많은 지역에 사복경찰을 투입하고 범죄 예방에 힘쓰고 있습니다. 뉴저지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입자와 주택 소유주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웹사이트가 개설됐습니다. 9일 운영을 시작한 하우징 헬프 뉴저지 웹사이트는 주정부의 세입자 및 주택 소유주 지원 프로그램 정보와 이들을 위한 법률 자문, 한라인 상담 등을 제공합니다. 웹사이트에는 세입자와 주택 소유주별로 각종 정보와 정보 지원 프로그램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법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 변호사 상담과 한라인 전화를 통한 1:1 문의도 가능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5도, 섭씨 18도, 밤 최저 기온은 49도, 섭씨 9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고 오후부터는 때때로 소나기 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목요일은 흐린 가운데 때때로 비가 오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